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매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너무 바쁘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저하고 소통이 돼서 좀 아실 텐데 부득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못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시험이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분도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만약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뒷수업을 수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 클래스에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죠? 한 주는 일단 그러니까 첫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미나 수업이니까 우리가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각자 담당하신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격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과 줌이 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줌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준비만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회이고요. 오늘부터 상법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특히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하실 분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표 주제를 삼을지는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하는 부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충분히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련 주제에서 이것들이 좀 궁금하다 하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발표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이에요. 사실 상법도 굉장히 삶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특별한 법리들도 조금 많고 이제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좀 짧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대법원에서 2016년에 선고한 판결인데요. 2014-37552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시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뭔가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아진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서 민법에도 되게 짧아지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상법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지, 이 사례에서는 정말 상법이 적용됐는지 아닌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쟁점이 뭐냐면 지인에게 사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금원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영업을 위한 행위일까? 그래서 이 소멸시효,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총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 상법을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 사례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법 시간이니까 이 소멸시효, 즉 상법 적용되는 이 부분만 이제 관련해서 좀 볼 거거든요. 만일 상법이 적용된다면 빌려준 이후에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자, 소멸시효가 뭘까요?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멸된다. 이게 소멸시효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빌려준 거, 대여금 있잖아요. 이거는 민사는 10년인데 상사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는 1년이라든지 3년의 짧은 소멸시효도 존재해요. 즉, 이 사안에서 빌려준 돈이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은 돈을 빌려준 이후에 아무런 행위, 그러니까 즉 내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갚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청구 없이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구할 수야 있겠지만 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관계 같이 볼게요. 채권자인 A씨가 당구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1년부터 B라는 분하고 굉장히 친해지게 되거든요.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 B가 노래방 주류 단속이 심해서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자금을 신청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지인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 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B가 시설 자금이 한 달 후면 나온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만 돈을 좀 빌려달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A는 B에게 6,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요.
B의 종업원인 C에게 연대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빌려주지만 난 보증인이 없으면은 이거를 좀 빌려주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한 명 세워달라고 했고, 그때 B의 종업원인 C가 연대 보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A는 2002년 4월에 B에게 금원을 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못 갚으니까 일어나잖아요. B가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의 맹점이랑 약간 약점이 이런 것인데요. 소송에 승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면, 상대가 자기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A는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돈을 받지 못했어요. B에게. 그래서 결국은 연대보증 막 고민을 하다가 연대보증할 C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상대로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A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인 C에게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B에게 빌려준 돈은 생활비였다. 그러니까 뭐 영업자금이어서 5년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활비조로 빌려줬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B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예요? A가 그러니까 당신이 B를 위해 빌려준 것, 내 사장님을 위해 빌려준 돈은 영업자금이었지 무슨 생활비예요? 라는 얘기였고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으니까 뭐 이거 이미 소멸된 거죠. 그리고 자신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영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C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B의 처,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죠. 배우자는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바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B가 노래방을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한다며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요. 자신도 연대보증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후 B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변경하여 뮤지컬을 개장한 다음 영업하다 폐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에도 이 업종 변경을 위해 빌린 거고 실제로 이 돈으로 이제 그 노래방에서 시설을 변경해서 스탠드바처럼 뮤지컬을 개장을 한 거죠. 그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폐업하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라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 빌리신 사장님의 그 배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주채무자 B가 자신에게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시설 자금 대출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 나올 거니까 한 달만 쓰고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했다. 그리고 자신이 개업식에도 참석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1심 법원도 이 판결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를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을 위한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원고는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나 그러나 원고와 B가 당구장 주인과 고객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합계 6,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잠깐 쓰고 주겠다는데 생활비가 6,200만 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그냥 고객과 주인의 그런 관계에서는 이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 명목이 생활비라면 B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당시 24살. 굉장히 어린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4살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하라고 하니 종업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4세에 불과했던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생활비면 왜 굳이 종업원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분의 지인이나 배우자로 충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영업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 뮤지컬과 관련 있는 종업원에게까지 연대보증 요구했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법리를 같이 볼게요. 이것까지는 사실관계였고요. 법리는 어떤 것일까?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이것처럼 업종 변경을 할 때에는 뭔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하고 개업 준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해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러한 개업 준비행위는 상호 등기를 한다던가 뭐 광고를 한다든지 간판 부착 등에 의해서 영업 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테리어 하지만 굳이 거기다가 등기를 먼저 한다거나 간판을 단다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점포를 구입한다든지 영업 양수나 상업 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 행위를 성질로 보아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상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법이 인정해 온 법리거든요. 그리고 영업 자금의 차입 행위, 그러니까 영업을 위한 금원을 빌리는 거죠. 이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을 통해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릴 게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어떤 사업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업장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거다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도 얘기해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거든요. 뭔지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주채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 빌린 B, 이 B가 원래 상사채무권이어가지고 상사채무여가지고 5년 지나면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너무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시효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10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 5년이었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건 주채무자의 경우고 아까처럼 보증인, 연대보증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관한 시효도 연장이 될까? 근데 좀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이 빌리지도 않았고 뭐 연대보증을 하긴 했어요.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연장됐을 때 자기에 대한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조금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판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안에서 A,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있죠. 이 돈 빌려준 분이 B, 돈 실제로 빌린 사장님, 이분에게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C에 대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민법 제440조하고 제165조의 규정이나 이제 뭐 내용이나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로에 의해서 주채무가 확정되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을 때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 즉 5년이었잖아요. 아까 그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라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뭔가 그 시효 기간을 제한해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상법의 개념 한번 볼까요?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상법의 개념 한번 같이 볼게요. 실질적 의의가 뭐냐면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상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이제 법리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A 학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하고 B 학설은 또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통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즉 기업법설이 통설이거든요. 여기서 기업은 어떤 법률상으로 기업은 뭐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통상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영적 조직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형식적 의의는 이제 상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이제 법전을 보면 상법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법의 이념과 특성을 볼까요? 첫 번째, 기업의 유지 및 강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법은 기업을 위해 약간 존속하고 만들어지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영리성 보장, 그러니까 유지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리성 보장을 위해서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정 이율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이율은 5%인데 민사상 5%인데 상법이 적용되는 순간 1%가 늘어나요. 그래서 6%이거든요. 같이 한번 조문 볼게요. 제61조 상인의 보수 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업은 목적이 영리 추구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뭐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임대료도 지출을 해야 될 거고 세금도 납부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했을 때에는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율도 있거든요. 제54조에 보면 상사 법정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즉 6%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5%보다 1%가 더 높은 거죠. 자, 두 번째 이념은 뭘까요? 기업 거래의 활성화하고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거래도 활성화되어야 할 거고 그 활성화된 것들이 그냥 불안정하게 막 두면 사실은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자체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상법의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로는요. 거래의 간이화나 신속화, 정형화를 도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너무 거래가 복잡하고 너무 늦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처리라든지 보수를 지급받는 것들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간이화, 신속화, 정형화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상행위의 대리라든지 보통 거래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어떤 상품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왜 뒷면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이제 약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의 부작용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관 거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공정한 약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은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루틴하게 계속 똑같은 거래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혹은 뭐 가장 중요한 거 환불이나 손해배상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약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우리 기업, 우리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냥 뭐 물건 사게 되면 이거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게 되고 우리가 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뭐 이 기업을 위한 거예요. 이 사장님을 위한 거예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단서 규정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알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이 고객이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민사상 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민사상의 대리인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상법은 좀 달라요. 상법은 좀 다른 게 방금 보신 것처럼 표시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대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전 정반대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판매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편의점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으시니까 그럴 때 사장님이 직접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물건을 주문을 해서 가져갔는데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사장님이 손님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상법의 이념상.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손님에게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거래 안전 확보예요. 그죠? 아까 제가 그 거래의 신속화나 활성화만큼 중요한 게 거래의 안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업 등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조문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거래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상업 등기에 이제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이나 또는 다른 법령도 있어요. 그런 다른 법령들에 따라서 상인이나 합자 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한 또는 그 기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외관 신뢰 보호 제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든지 표현 대표이사 제도라든지 이게 뭔지 조문 같이 볼게요.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할 걸 허락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자기 명의자이지만 이제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뭔가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럴 때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건 사실 명확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명의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은 명의를 빌려줬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제395조에 보면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자, 표현 대표이사가 뭔지 같이 볼게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즉 볼게요. 사장이나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분들 어때요? 이 회사에 딱 봐도 굉장히 중층을 맡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겠구나.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그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목상 이사인 거예요. 명목상 부사장이고 명목상 전무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던 제3자. 자, 선의의 제3자. 법에서 선의는 착한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선의와 악의를 가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여기서 선의는 마찬가지로 몰랐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상법은 상인에 대해 적용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상인은 뭘까? 우리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상인, 두 번째가 의제상인, 세 번째가 소상인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죠. 그 큰 개념들을 한번 볼게요. 1번 당연상인 개념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규정이 됐을까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조문이 왔을까? 조문이 있을까?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행위의 결과로 권리라든지 의무가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권리 의무의 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상행위는 뭐냐? 자, 이것도 조문이 있어요. 제46조에 보면 정말 상행위의 종류가 많거든요. 보실게요.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농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쭉 뒤에 많은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상행위라고 해서 상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로지 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목적인 거예요. 그런 행위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농물을 제공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용이 되어가지고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업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 제조하거나 농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을 또 따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업으로 해는 다음의 행위는 뭘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물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작업이나 노무도급, 출판, 인쇄, 촬영, 광고, 통신, 금융거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개하거나 위탁매매하거나 운송하거나 또 보험계약 체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법에 보면 그 끝쪽에 보험편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특별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예전부터 내려왔던 법들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법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이슈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 아, 이 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법을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해서 넣기보다는 특별한 법으로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법을 이제 규정하거나 이제 뭔가 그 제정해가지고 이런 규정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특별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상법에 이제 넓은 의미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그 당연상해는 이 법에 있는 규정이었고요. 그러면 의제상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뭘까 같이 볼게요. 제5조 제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제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뭐야, 이거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데 상행위를 하지 않아? 근데 왜 상인일까? 자,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자, 당연상해는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뭐 굉장히 많은 이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의 기본적 상행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행위 포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변화할수록 기존에 있던 어떤 상행위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업종 같은 경우들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전혀 발생하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업종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쉬우면 좋을 텐데 사실 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많이 올라가지만 개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행위들을 후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상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영업의 방식이나 기업의 조직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자들을 상인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이분들도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면 자신이 생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것들을 점포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제조를 하면요, 혹시 그러니까 제조를 하거나 물건을 채취하거나 했을 때, 혹은 뭐 농업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이 유통업자분들께서 또 다른 점포들로 각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계약들이 별도로 체결을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채취한 것들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상인이 아니라고 봐서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당한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법상 보면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인으로 보자, 의제하자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법에 상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인으로 보자라는 취지.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일단 상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판매한다면 상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시면서 점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차량 같은 거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파는 건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 마트나 이런 곳에서 파는 것과 사실 그런 별도의 본인의 그런 만드신 설비에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법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인으로 의지한다라는 취지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소상인이라고 있어요. 자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 이제 공시 같은 거, 기업 공시 같은 걸 보면 자본금이 쭉 나오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1천만 원 되지 않는 미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일정한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상법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상호나 상업장부, 상업등기, 그러니까 좀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소상인이 어떤 분들인지 나와요. 상법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상법상 상인의 설비에 관한 여러 제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의 거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에 관한 것들도 이제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인을 예정을 하고 마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이제 영세한 상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 영세한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도 않은데 낭비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인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 중에 좀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은 굳이 적용하지 말자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인 자격은 언제 취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좀 보셨어요? 그 상인 능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왜 민법할 때 간단히 보긴 했잖아요. 민법상 권리 능력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요, 상법상 모두 상인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다라고 일단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인 능력자는요, 당연상인 제4조 있죠.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의제상인 제5조의 요건을 갖추면요,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인의 상인 자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점포의 임차라든지 영업자금의 차입,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영업을 위해서. 이런 영업 또는 개업 준비 행위를 통해서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을 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아까 앞서 봤지만 뭐 돈을 빌린다든지 뭐 종업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다수의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행위까지가 만약에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해서 상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불합리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그러니까 개업 준비 시기, 영업 준비 행위부터 그 시기부터 상인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봐서 상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의 준비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라고 해요. 자, 규정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제47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뭔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도 다 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뭐 어떤 이유가 없는 한 일단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판례에서는요, 노래방 주인이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사실은 A라는 업종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려워지니까 B라는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준비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상행위에 해당하는데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영업 준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표님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는데 사용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고용돼가지고 여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구분이 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해서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요. 예를 들면 지배인 같은 분들인 거죠. 제11조에 있거든요. 영업주의 가름에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배인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배인분들 중에서도 영업상 행위를 하는데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상법에서 말하는 지배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그러니까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잖아요. 징계를 한다거나 혹은 뭐 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채용하고 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지배인은 이런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인의 대립권에 관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지배인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표와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대표하고 굉장히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법인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아, 저 지배인에게 과연 이 모든 걸 맡겨도 괜찮을까?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일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그 약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권한을 좀 제한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대표권에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임이나 해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상 어떤 뭐 그 재판상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제안은 그 상대방이 알아야 이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하고 지배인의 관계, 사장님과 지배인의 관계에선 당연히 효력이 있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사장님이 뭐 공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좀 부당한 나중에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인의 대립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현 지배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표현 지배인이 뭔지 같이 볼게요. 제14조 표현 지배인 제1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 그죠? 명칭들이 있다면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봐요. 사실 재판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어떤 말 한마디, 서면에서 말 한마디에 관해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상호 조금씩 양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상방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원만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양보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권리를 일정 부분 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가 사실은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이 지점장, 본부장, 지배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뭔가 소송상 권리에 관한 것들도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회사의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도 이제 예외가 있죠. 제1항, 이 표현 지배인에 관해서 재판상 행위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 이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선의 악의는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의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표현 지배인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이것은 외관 신뢰 보호 제도의 반영인 거죠. 다만 표현 지배인이요. 지배인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은 즉 지배인과 동일한 효력이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에 관한 것들의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만 제한에 있다는 취지인 거지 이 표현 지배인이 바로 지배인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법대 다닐 때나 이제 로스쿨 다닐 때에는 너무 외울 게 많다 보니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부포사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15조에 나오는 사용인인데요. 자, 말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 대리권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부분적 없으면은 그 행위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부분적인 것이 붙어요. 그럼 뭐겠어요? 특정하거나 일정한 그 한도 내에서만 포괄적인 대리권 갖는다는 취지로 읽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바로 이 부포사, 즉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에 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표현 지배인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재판에 관한 행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포괄 대리권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팀장이라든지 차장님이라든지 과장, 계장, 대리 이런 분들 어때요? 딱 봤을 때 뭔가 일반적인 사원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 내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대리권에 관한 제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거나 차장님, 뭐 계장님, 뭐 대리 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들을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조금 제한해보자라고 해서 뭔가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 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손해, 불측의 손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인 그 용어로는. 근데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제16조 볼게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이니까 이 부분이 진짜 이게 말이 어렵지 않은데요. 사실 이 말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길어요. 그래서 외우자면 좀 애매해서 저희가 보통 물점사, 뭐 물포사 이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도문자 좀 따가지고. 이건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겠죠. 상대방이 위 사용인이 상인이 아니고 사용인이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고 권한의 어떤 일정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그런 취지의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용인들, 상업 사용인들 우리가 지금 봤던 긴 이름들 이분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요. 의무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업 금지 의무, 우리가 경업 피지 의무라고도 하거든요.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7조 제1항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 조항을 만들었던 취지가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가능성, 그러니까 이 영업주의 영업을 보호하려면 이 영업하고 경쟁하는 영업에 관한 부분들은 좀 금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영업주가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뭐 판매 전략이라든지 혹은 상품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고객에 관한 데이터를 다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니까 경쟁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부류에 관한 것들에 해당하는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업주의 영업 목적인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것, 이거 금지해야겠죠. 또 중요한 게 이건데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영업주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향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잠재적 사업 분야에 속하는 거래까지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경업 금지 의무는 근무 시간 종료 후에도 적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취지가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업 시간에만 되고 영업 시간이 만료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6시까지 영업 시간이니까 그때까지는 금지되지만 7시부터는 가능하다. 뭐 이러면은 결국은 이 조항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도 이 경업 금지 의무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걸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업사용인이 이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해서 거래를 할 때, 자, 이 이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이득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이득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다, 저 사람에게 그냥 상업 사용인이 모두 다 보유하게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거래가 그러니까 즉 상업 사용인 있죠. 이분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업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제3자의 계산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어요, 사용인이. 그러면 이 얻은 이익을 자신에게 양도해달라, 내게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입권 또는 탈취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다만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취지의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법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업에 관한 신속이나 뭐 영업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을 너무 길게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2주가 경과하거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이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판례 한번 볼까요? 2006마 1303 결정인데요.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업 금지 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경업 금지, 그러니까 동종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근데 사실 이게 평생 규정하면 어떨까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유라든가 영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적당한 범위로 제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볼게요. 범위 제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인데요. 경업 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경업 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나 퇴직 경위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뭔가 보상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공 여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약정한 경업 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경업 금지 의무가 있으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정들을 볼 때 이 기간 너무 과도하다. 좀 줄이자. 설령 초반에 이제 우리가 고용됐을 때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관계 좀 볼게요. 이제 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느꼈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도 퇴직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많이 어려울 때에는 또 정리해고가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회사 내에 팽배했고 이에 관한 불안감이 굉장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 경영금지 약정을 지키는 데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이 경업금지 약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분은 퇴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셈이 돼버리니까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가 했던 일을 통해서는 결국은 경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 비밀이나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 기록에 대한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은 이 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퇴직 후 1년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넣지 말고 5년 이렇게 넣지 말고 퇴직한 다음에 1년 이후라면 이거 정당한 걸로 보자, 가능한 걸로 보자 라는 것이 판례였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무조건 경업 금지 의무가 1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이 사안에선 그렇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기본적인 그 두 번째 문단 먼저 볼까요? 이거는 앞사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리가 똑같으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만 1단락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똑같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들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뭐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우리 민법 봤잖아요. 제103조 뭐였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겸직 금지 의무거든요. 이것은 겸직 회피 의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요. 상업사용인이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거나 이사가 된다거나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사용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회사나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쪽 어떤 그 영업시설에 사실은 온전히 같이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도 해야 될 거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뭐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나 심지어 다른 사용인의 상인의 사용인도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사용인이 겸직 금지 의무 위반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직위에 취임한 것 자체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취임한 행위 자체는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말하지 않고 다른 상업사용인에게 고용돼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손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주의할 점은 상업사용인이 지위에 취임하는 행위 자체는 거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데 이사로 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거래의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입권은 안 돼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이거 말고 경업 금지 의무 위반했을 때에는 그 이득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지위에 취임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개입권, 그러니까 그 이득을 달라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앞에 내용 좀 참조해서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증상법 발표하시기로 했던 분들 이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한 10분 전?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그 링크를 문자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 직접 얼굴을 뵙겠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